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관련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부가 오랜 시간,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죠? 네, 아주 이례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판결 선고는 예. 이제 법원 판사의 스타일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일단 이제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국민의 관심사를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뭐 간단하게 선고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 김세윤 부장판사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항상 증인이랄지 이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선고할 때도 항상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왜 이러한 형을 선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은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 도중에 나갔다 네, 뭐 시간이 그랬어요? 워낙 판결 선고 시간이 거군요. 길어지니까 예. 이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야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재판부에서 양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기소된 지 450일 만이에요. 네. 한 14개월 만에 오늘 이제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중형이 원래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형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들이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듯한 여론이 사실 많이 더 있는 거고요. 예. 이제 판사님이 이번에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한 바가 뭐냐면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인해서 국정에 혼란이 크게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초래가 됐다. 물론 주된 책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그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게 문제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사익 추구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흔들어 놓았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공범 관계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좀 더 명확히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는데요. 검찰 구형대로 징역 6년이 나왔어요.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의 구형 자체가 물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꼭 기준을 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하면 대부분의 판결에 있어서는 그 구형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래도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좀 도와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징역 6년 정도 구형했는데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청렴성 그런 거에 좀 위배된다고 보고 또 증거를 인멸과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죄질에 있어서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형 6년을 선고를 했는데 형량 자체는 비교적 좀 중한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재판을 보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봤던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사실 선고됐기 때문에 예. 그 재판에 따르자면 이번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판결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초반에 좀 있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최순실 씨에 관해서 그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에 대해서는 강요죄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무죄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범죄라고 하는 건 이제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회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실형을 2년 6개월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이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제 가치 판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물론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일 수가 있고 특히 신동빈 회장은 지금 현재 롯데가
그 이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평창에 가서 지금 예, 상주하다시피 하고 그래도 있죠. 상주하고 예. 있었고 오늘도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인데 그런 예상을 전부 다 뛰어넘고 결과론적으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상당히 큰 충격에 지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이면 2심에서 한번 집행유예를 좀 예, 뭐 목표로 이제 해야 해볼 수 되겠군요. 있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건 강요죄 피해자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법리적인 다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최순실 씨가 강요했기 때문에 돈을 이제 주었다라는 식의 이제 판단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했던 특검의 또 주장하고는 사실 이제 이번 재판부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대법원에 가서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죠? 여러 이제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최순실 씨가 SK그룹으로부터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외 훈련비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죄를 예. 요구했는데 이 89억 원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근데 뇌물죄에 있어서는 수수, 요구, 약속만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뇌물죄의 어떤 죄의 양에 있어서 굉장히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삼성과 관련된 승마와 관련된 예. 72억 이외에도 신동빈 회장과 관련된 70억 예. 그리고 SK와 관련된 이제 89억 그래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형량에 있어도 이 부분도 상당히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재판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 직후에 열려서 여러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서 네네. 증거 능력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서는 이제 없다고 봤는데 네네. 이번에 있다고 이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갖는 의미가 상당한데 예.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 그 증거 능력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차피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는데 그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현 부장이라고 하는 이번 재판부의 재판장은 하급심 재판장이고 또 이제 정영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재판을 맡았던 분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하급심보다는 그보다 상급한 그런 기관의 재판장이 판단한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주의 불문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재판에서 내린 그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하는 결론이 사실은 1심에서는 조금 뒤집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예. 이번에 그런 부담을 좀 의식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안정범 씨의 그 업무수첩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남의 한 말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적었던 그 서류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걸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그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걸 전문 증거라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예.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뭐 그냥 내 생각을 가감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 적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런 경우는 전무법칙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유죄가 전부 인정이 되고 중한형이 선고됐을 수 있던 기초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대법원에서도 있습니다. 계속 예. 그 논쟁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1심 예. 재판부하고 또 다른 재판의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에서 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아마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건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예. 이제 논란이 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이죠. 자, 지금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오늘 그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18가지 혐의죠. 가장 그 결정적으로 20년 그 중형의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뇌물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일단 처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을 하잖아요. 예. 들어올 때 특수본 수사본부 검찰 1기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특검이 종료되고 나서 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지금 혼재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범죄 사실을 뭐 세세한 게 18개 세세한 게 많이 있지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직권남용과 강요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이나 이제 강요와 관련된 부분은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GKL 이런 것이 한 테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이 그게 다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삼성과 관련된 부분, 승마와 관련된 부분, 또 예.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그다음에 K 미르 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 항소심 재판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K 스포츠나 미르 재단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제3자 뇌물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뭐 현안이 없었다, 포괄적 현안이 없었다는 식으로 해서 무죄를 했고, 예. 단지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전체 거의 다 유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재용 삼성회의 때는 3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무죄를 했던 부분이 말에 관한 소유권, 글쎄요. 마필 주로 예. 마필에 예. 관한 소유권이 당시에 삼성에 있었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 때 그런 판결을 했었는데 예. 이번 판결에서는 그 마필의 소유권이 결국은 최순실에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승마와 관련된 72억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금액 자체도 엄청 크고 또 이 부분은 특가법상 결국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있어서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재용 부회장 그 항소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이제 저 최순실에게 있었다고 본 건가요? 아니 삼성 삼성께 있다고 본 유보돼 거죠. 있었다고 본 예. 거예요. 요거 부분도 좀 서로 엇갈리는 대목인 예, 예. 거죠. 그래서 예.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선거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의 소유권이 누구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뇌물죄의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대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그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 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안정범 수첩 그리고 이제 말의 소유권 여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판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장 부분입니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 국정농단 시발점이 됐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도 뭐 774억 원, 뭐 전체 거친 돈은 아닙니다만 이제 뭐 약속하거나 이제 준 돈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예. 사실은 실질적인 이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본 게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재단에 돈을 두 사람이 공모한 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 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제 그런 식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뭐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정경련에서 알아서 분배해서 내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공통적으로 항변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즉 청와대 쪽에서 그 이 미리나 K재단과 관련해서 돈을 거두라라는 지시를 하루 전에 얘기를 했었었고 예. 그걸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기업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생각하고 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걷어갔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미르나 K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이득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니었었고 예. 특히 미르나 K재단의 그런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리나 구성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사님이 판결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 것은 기본적으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했고 이 돈을 거두라라고 안정범 전 수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의 제일 쟁점적인 부분은 강요를 한 것이고 예.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남용해서 직권 남용을 한 부분이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해서도 이제 예.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이제 같이 인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사실 이제 뭐 삼성 측에서도 본인들이 그 돈을 주어서 뭔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요죄나 직권남용만 인정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이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네네. 했다는 그런 이제 특검의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예. 1심 재판에서는 예.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근데 예. 이제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경영권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움직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예. 이제 2심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도 없었었고 또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된다는 현안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최순실 씨 재판부에서도 오늘, 예.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 그런 종류의 묵시적인 청탁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었고 예.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현안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궤를 같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금 현재 2심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그걸 인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다른 재판부에서 인정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서로 간의 법리가 맞게끔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 이제 대법원에 또 사실 이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영표 재판부는 이제 인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그 지금 지난번 항소심에서 그 포괄적 현안에는 이제 개별 현안이 없었다고 그 굉장히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대기업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부분이 물론 현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법률적 구성 요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대기업이 더군다나 이제 개별적 현안이 없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친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계하는 데서 과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는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안이 있었냐 없었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3차 독대 또 0차 독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0차 독대는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독대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갔는가에 관해서는 사실 증거가 없거든요. 단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안이 과연 일단 재판부는 뭐 포괄적 현안이 없었다고 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대고 거기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예. 자, 검찰은 당초 25년을 구형했었어요. 1심 재판부는 이제 2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1심 선고 결과에 만족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은 뭐 부분적으로 그 인정되지 않은 뭐 미리나 K재단의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럽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20년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사실 20년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거든요. 요즘 살인을 하더라도 보통 1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정도가 이제 보통 선고되는 것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이용했다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파렴치한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당연히 이제 뇌물죄가 72억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징이 된 건 맞는데 벌금형이 사실은 그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은 1,185억 원을 좀 벌금을 구형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인정된 건 180억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벌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저지른 범죄의 금액의 5배까지 안에서 자유롭게 판사님이 판결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전체적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이 파악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은 2,700억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로 최순실 씨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최 씨 일가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동산, 뭐 현금 이런 재산 전체가 그 정도 금액이라는 것이지만 2,700억. 또 사실은 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알려진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 예.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벌금과 추징액 액수가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는 이제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 모든 재산을 날리는 셈이 되겠죠. 20년 선고인데 지난번에 이대 비리 학사 비리 관련해서 네, 3년 2심 선고 받은 거. 네. 재판부에서 3년형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네, 건가요? 그건 이제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이 끝나고 나면 또 예.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합쳐서 23년 정도의 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살아야 됩니다. 자, 최순실 씨의 그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 직후에 몇 가지 그 소회를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은 이제 상세히 이제 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자세한 저희들 입장을 내겠습니다만 우선 법정에서 오늘 재판장님께서 설명하신 몇 가지 이유 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재판부가 엄정,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할 말이 없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정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뇌물 부분은 특검이나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고 있는 박원호, 김종, 장시호의 진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1년 3개월에 가까운 구속기간 동안에 진통과 난산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은 그 긴 진통 기간과 난산의 고통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도 하고 증거 제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 뭐 할 말이 없는 정도다 이제 이런 소회를 밝혔고요. 의혹을 굳힌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예. 간접 증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변호했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가혹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뭐 수긍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뇌물과 관련해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나 포괄적 경영현안을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계속적인 공격에 대해서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거가 있기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는 나머지 간접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인정된 결과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을 보면서 가장 그 심경이 복잡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판부 같은 재판부가 하는 거죠? 네, 같은 재판부. 김세현 부장판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1심 선고 언제 나오죠? 예정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말이죠. 예. 그 구속 만기가 4월 16일이에요. 예. 그래서 4월 16일 이전에 이제 선고를 해야 하는데 뭐 재판은 이제 거의 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뭐 3월 적어도 4월 초에까지는 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선고를 보고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재판은 범죄 사실 한 18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한 12개 정도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돼서 지금 21개예요. 물론 이제 국정특활비랄지 그것은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최순실 씨가 물론 주범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이제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가장 청렴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앞장서서 최순실을 했기 때문에 주범과 공범의 영역에 있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25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구형량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선고량도 아마 최순실 씨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로 무기징역도 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4월 16일 이전에 당연히 이제 판결 선고 나와야 되는데 최순실 씨의 그 판결 이유하고 그 아마 대부분 거의 상당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주 이 선고 자체를 느리게 하거나 늦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엔 3월 말 안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나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이런 식의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걸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무조건적으로 항소심, 상고심은 가겠지만 그 전에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식으로 뭐 투쟁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쪽으로 조금 뭔가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되는 형량은 어느 정도 지금 보십니까?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 2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이고 특히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서 뭐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헌법에 위임하고 국민이 주었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게다가 안정범 전 수석이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결여돼서 범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말을 합쳐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고위 공직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그런 도덕성이나 뭐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데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일반 사인하고 같이 이런 식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제 들립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중한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저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님 만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뭐 아무도 만나주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리적으로 다툴나 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또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퉈봤자 결과는 뭐 뻔하다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고 결과의 어떤 정당성의 훼손 또 공정성에서 문제를 삼고 결국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선고 때까지는 뭐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선고는 아마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되고 근데 아마 선고가 되고 나면 항소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뭐 시대적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대법원까지는 가겠지만 재판은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최순실 씨의 재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각각 이 재판에 불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순실 씨가 중간에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도 최순실 씨가 나가기 전에 이 항소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다시 불러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 항소심에 대해서 뭐 항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서면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일 안에 아마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서 각자가 어떤 점에 대해서 쟁점을 좀 갖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작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 재판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